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이제 독서의 계절,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도 왔겠다. 연휴도 시작됐겠다. 얼른 책 추천 영상을 또 말아왔습니다. 제가 또 오로지 이 컨텐츠를 위해서 마이크를 새로 하나 장만을 해봤어요. 또 여러분이 제 목소리 좋다는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촉촉하고 쫀득하게 들으시라고. 이게 또 팟캐스트용 마이크거든요. 어떤가요, 여러분? 좀 좋은가요? 오늘 제가 여기에다가 좀 까먹을까 봐 제가 요즘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다가 조금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면을 좀 봐야 돼가지고 시선이 자꾸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길게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진짜 팟캐스트 듣는다 생각하시고 보이는 라디오처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책 추천 영상은 좀 읽기 쉬운 책 위주로 잘 읽히는 소설책을 추천을 해봤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항상 DM이나 뭐 댓글, 인스타 Q&A 같은 거 하면 늘 좀 읽기 쉬운 책 추천해달라는 뭐 메시지나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외로 소설을 많이 안 읽어봤지만 그래도 읽어본 것들 중에 좀 읽기 쉬운 재밌었던 소설을 몇 가지 추천을 해봤었고 혹시 아직 그 영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장르인 인문학 그중에서도 철학이랑 비문학 카테고리의 책을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테고리는 좀 재미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 말을 해주셨었거든요. 재밌는, 읽기 쉬운 비문학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카테고리는 좀 재미의 유무를 가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보통 소설은 좀 유잼과 노잼의 기준이 나름 그 어느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내 취향에 맞거나 아니면 뭐 소재가 내가 좋아하는 소재거나 이야기가 좀 신선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읽으면 와 재밌어 아니면 재미없어. 이게 좀 확 체감이 되는데 철학이나 비문학 카테고리는 어쨌든 어떤 한 분야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카테고리에 좀 관심이 없다 하면 재미를 느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저는 애초에 좀 책에 빠져들게 된 계기가 인문학이랑 비문학에서 시작했던 거여서 너무 재밌게 정말 파고들어서 읽기 시작했었던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한번 여러분의 좀 그런 니즈에 맞게 흥미를 좀 돋궈서 이 책 좀 읽어보고 싶은데 싶게끔 한번 영업을 오늘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괄호 철학과 비문학의 중요성 왜 읽어야 할까요? 저는 정말 진짜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처음에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읽기 시작했었어요. 똑똑해지고 싶어. 똑똑해 보이고 싶어. 좀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을 막 알고 싶어. 책 읽는다. 이런 거에 취해서 처음에는 사실 읽기 시작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이제 막 이렇게 광기 수준으로 미쳐서 읽기 시작한 거는 너무 재밌어서 읽은 게 맞긴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약간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왜 요즘에 패션 독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패션 독서라기에는 처음에는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 진짜 광기 수준으로 읽어버리기 시작한 거지. 저는 새로운 거 배우는 거 특히 새로운 사실에 대해 알아가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철학과 비문학 카테고리의 책들이 좀 읽으면 읽을수록 저의 어떤 빈틈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좀 비유를 하자면 아주 작은 새싹이었던 제가 한 5권 읽으면 새싹 유주가 좀 가지가 자라나고 또 5권 읽으면 뿌리가 단단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철학 카테고리는 예전에 제가 책 추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처음 살아보는 이 인생을 진짜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가끔은 내가 한 어떤 선택이나 살아가는 이 과정이 과연 이게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나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돼? 미치겠네.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나한테 좀 현명한 가르침을 주는 인생 선배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승이 저한테는 책이었던 거죠. 이 철학책들을 읽으면서 다른 시대, 다른 나라, 다른 인종의 정말 다양한 선생님들이 저한테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 생긴 거잖아요. 인생 선배님들이. 아직 안 읽어본 책이 정말 죽기 전까지 내가 다 읽어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다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저의 그런 인생 선배님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원할 때마다 찾을 수 있고 힘들거나 좀 지칠 때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원할 때 그냥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저한테는 책이었다는 거. 나의 빈틈을 채워주는 역할도 하지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고민도 깊게 해볼 수가 있고 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분야가 아닌 전혀 연관이 없는 분야의 책이라도 읽으면 확실히 내 세계의 폭이 정말 무한대로 넓어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사실 어렵긴 하지만 그 최재천 교수님의 말을 좀 빌려보자면 진짜 그 어려운 책을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어렵게 이겨내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릴 책은 총 5권이고 좀 러프하게 저자 소개를 짤막하게 하고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저의 느낀 점까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책은요. 캐시 박콩님의 마이너 필링스라는 책입니다. 이미 이 책이 너무 유명하기도 한 책이라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마이너 필링스는 아시아계 미국인인 저자의 실제 경험과 인종 문제를 다룬 자전적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문학 카테고리의 책이고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살아가면서 이 저자가 몸소 이렇게 피부로 느꼈던 은은한 차별이라든지 억압된 감정을 좀 탐구하면서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런 불안과 소외, 분노 등의 감정을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좀 다양한 이민자랑 인종이 섞여 있는 다문화성을 가진 나라잖아요. 그 외에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아시아인들은 이래, 유럽인들은 이래 하는 그 스테레오타입이 이 저자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자라오면서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자기를 어떤 식으로 억압했는지, 은은한 차별이 어떻게 있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고찰한 책이고요. 저는 솔직히 이 책이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마이너 필링스를 담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책 내용 자체가 어떤 소수자가 봐도 다 공감될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소수자들이 느끼는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그런 차별을 심도 있게 고찰한 내용을 섬세하게 다루는 그런 책이라 한 번씩은 다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책이 좋은 이유가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어떤 지점의 시선들을 느껴볼 수 있는 책이라 새로운 시각에서의 사유를 도와주는 책이라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아시안계 미국인으로 자라면서의 그런 어떤 불평등이나 차별을 담았다 보니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거주를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공감을 하면서 읽을 만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제가 되게 머리를 띵하고 맞았던 것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수다로 끝날 수가 없다. 그것은 존재론적이다. 그것은 남에게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아픔을 느끼는지, 나의 현실이 그들의 현실과 왜 별개인지를 설명하는 일이다. 이 존재론적이라는 말이 약간 머리를 띵 하고 맞은 것 같았는데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냥 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아픔을 느끼는지를 그냥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그리고 내 현실이 왜 그들의 현실과 별개인지를 설명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그냥 존재 자체를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돼. 근데 당연히 그 입장이 돼보지 못한 존재에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그래서 이 저자도 남자친구마저도 정말 디테일하게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읽으면서 머리를 진짜 띵하고 맞았던 그런 지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으로 마이너 필링스를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 책은 필리스 채슬러의 여성과 광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서울시립미술관에 어떤 전시를 보러 갔다가 그 미술관 맨 꼭대기층에 작은 서점 겸 굿즈샵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이 책 제목에 이끌려서 사게 된 그런 책이고요. 필리스 채슬러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작가로 여성학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1972년에 이 여성과 광기를 출간했다고 하고요. 여성의 정신건강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왜곡되고 억압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진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시각이었거든요. 정신질환마저도 성별에 의해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까? 이 생각을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의학도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정신적, 감정적 행동이 굉장히 왜곡되어서 해석이 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 그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신의학적 진단이랑 치료의 영역으로 자리 잡힌 게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말 사실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산후 우울증마저도 이게 정신적인 어떤 의학적으로 질병이라고 인식조차도 되지 못했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여성이 느끼는 감정이나 불만들이 광기나 히스테리로 간주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미치지 않았음에도 남편이나 가족에 의해서 다른 의도로 정신병동에 입원한 사례가 많다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고, 진짜 읽으면서 사실 너무 화가 나고 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회적 억압 속에서 미쳐가는 여성들이 왜 미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정신의학에서의 생물학적 차이가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작용됐는지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비문학 책입니다. 사실 읽으면서 되게 끔찍했던 구간도 많았는데요. 작가가 책 서문에 이런 문장을 썼거든요. 이 이야기가 시대착오적 기록으로 남기를 바란다 고 쓰여 있어요. 이분이 미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미국의 과거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긴 해서 한국과 또 어떻게 다를지 사실 한국이 훨씬 더 늦겠죠? 시대적으로 보자면. 이런 과거에 이런 사실들이 있었다는 것조차 저는 몰랐었고, 진짜 이 책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됐는데, 이 책이 출간된 게 1972년이니까 52년이 지난 2024년에 지금은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을지, 이때에 비해서 여러분이 직접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차이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책이라서 두 번째 책으로 이 여성과 광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책은 짠, 제가 영상 속에서 간간히 좀 이야기한 적이 많았던 책인데요. 바로 한병철님의 시간의 향기입니다. 저자인 이 한병철님은 독일에서 철학자이자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이분의 모든 책들이 독일어로 먼저 쓰여지고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출판이 되었다고 해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한병철님의 책을 좀 보면 그 문체가 진짜 그 독일의 향기가 좀 난다고 해야 될까? 좀 독일 느낌이 나요.
독일어 못하는데. 아무튼 이 시간의 향기도 독일에서 2009년에 두프트 데어 차이트, 제가 독일어를 못해서 이 성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두프트 데어 차이트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먼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현대사회에서 시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 느림의 미학과 깊이 있는 시간을 회복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철학 책인데요. 한마디로 좀 느림의 소중함과 사색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책장 투어 영상 찍을 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을 가기 전에 정말 앞뒤로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진짜 너무 바빴었거든요. 그때 막 이 집도 이사를 해야 되고, 집을 이사하면서 사무실도 같이 이사를 해야 됐고, 이사만 딱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실 이사하면 막 사업자 주소나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되고 막 굉장히 할 그 부수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바빠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막 되게 여러 개가 막 겹쳐 있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제가 그렇게 바쁠 줄 모르고 이제 그 전해에 미리 티켓팅을 해놓은 거지, 이탈리아 가는 티켓팅을.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아예 진짜 여행 계획 같은 거를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행 가는 비행기 진짜 뜨기 바로 직전까지도 막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진짜 무작정 여행을 갔어요. 정말 제 인생에는 그렇게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 시간의 향기를 가져간 거예요. 그때 딱 이탈리아 남부 아말피라는 곳에, 거기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짜 숙소랑 바다랑 그냥 뭐 관광지 막 이런 게 아니야. 제가 갔던 그 시기가 아직 여름 휴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추웠어. 진짜 약간 초겨울? 나는 5월이 그렇게 추울지 몰랐어.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제가 간 숙소도 해안 절벽 산꼭대기에 있던 그런 숙소였는데, 그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그 산꼭대기에 있는 집 하나만 딱 빌리고 비행기 표만 딱 끊어놨던 상태에서 진짜 아무것도 뭐 계획도 뭐고 아무것도 없이 간 건데, 여러분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보셨죠? 거기도 그 배경이 이탈리아 남부인가 북부인가 그럴 거예요. 정말 그 콜바넴 같은 그 배경에서 하필 또 제가 갔던 그 시기가 비가 진짜 있는 내내 왔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간의 향기를 딱 읽었었던 거죠.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제가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져간 거였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이탈리아를 정말 쉬러 갔던 건데, 쉬러 간 이탈리아에 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책을 가져가서 읽은 게 진짜 읽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책이 저한테는 진짜 너무 뜻깊고 좋았던 그런 책이었어요. 열심히 사는 거 너무 중요하고,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도태되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너무 앞만 보고 달려서 조금 지치신 분들이라면, 혹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좀 지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연휴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내용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얇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나 앞만 보고 달려왔어, 너무 지쳐, 번아웃이 왔어 하시는 분들이면 진짜 강력하게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네 번째 책은요, 이 책입니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고요. 여러분 혹시 삼체 보셨나요? 드라마 삼체에서 그 젊은 닥터 예원재가 몰래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불 비춰가면서 몰래 읽었던 그 책이 바로 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침묵의 봄을 먼저 읽고 드라마 삼체를 본 건데 갑자기 이 침묵의 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좀 신기했었는데요. 이 침묵의 봄은 1962년에 출간된 환경과학 책이고요. 이 책은 화학적 농약이나
합성살충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엥? 살충제? 나랑 상관없고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이런 그 화학적 살충제가 곤충뿐만 아니라 조류나 어류, 그리고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인데, 이 책 제목이 침묵의 봄인 이유도, 이거 너무 좀 슬픈데, 새들이 죽어가는 자연을 묘사한 비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봄, 말 그대로 봄이 됐는데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래서 이 제목이 침묵의 봄이라고 지어졌다고 해요. 저는 이걸 읽고 한 번도 그런 경각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화학적 살충제에 대한 몰랐던 어마무시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거 읽고 나니까 왜 우리 이번 여름에 러브버그였나? 그 되게 좀 징그럽게 생긴 벌레들이 갑자기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조명이 켜진 상점 같은데 막 이렇게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고 막 이래서, 아 이거 진짜 싹 그 약 뿌려서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막 엄청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런 살충제들이 뿌려진 것들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잡초 같은 거 제초하는 데도 그런 살충제가 쓰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뿌려진 땅에 그 물에까지 그게 흡수가 되고, 그 물을 또 우리가 마시게 되고, 약간 이런 연쇄적인 작용이 되게 크더라고요. 이거 읽고 나니까 그런 약간 사실 러브버그 같은 게 해충이 아니고 익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존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막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헬리콥터로 막 뿌린대요, 그런 살충제들을. 근데 또 그런 거에 대한 정말 연쇄적인 피해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그런 위험성들이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덜 사용하고 사용이 금지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랑은 뭐 상관이 없는 일이지라고 할 게 아니라, 특히 집에 아이가 있으시거나 좀 반려동물이 있는 집이라면 이 책을 또 꼭 읽어보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읽고 나서 집에서 모기약도 안 뿌리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책인데요, 여러분. 마지막 책은 마이클 슈어의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입니다. 이거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울님 추천 영상을 보고 저도 구입한 책이거든요. 이 저자인 마이클 슈어가 그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 굿플레이스의 제작자가 이 마이클 슈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분명히 철학책인데 피식거리게 만드는 그 굿플레이스의 그 어이없는 유머 코드가 이 책에도 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까요? 진짜 킥킥대면서 봤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1장부터 나는 근데 이 사람 얼굴만 봐도 웃겨.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의 그 유머 코드가 좀 잘 맞나 봐요. 왜냐면 굿플레이스는 그래도 약간 어이없게 웃기긴 한데 약간의 그 철학적인 메시지가 좀 담겨 있거든요.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더 오피스랑 브루클린 나인나인이랑 그 SNL을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뇌 빼고 보면 좋은 드라마 1순위가 브루클린 나인나인이거든요. 그 브루클린 나인나인을 보면서 운 적도 있을 정도로 슬퍼서 운 게 아니라 그 진짜 너무 어이없게 웃겨가지고 웃겨서 운 적이 있을 정도로 저랑 개그 코드가 상당히 잘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이 책 읽으면서 너무 그냥 어이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얼굴만 봐도 진짜 웃기거든요. 근데 이게 1장부터 너무 웃긴 게 차례 목록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제목들이. 1부 1장입니다. 1장. 좋은 사람의 조건. 아무 이유 없이 친구의 얼굴을 후려쳐도 될까? 이게 제목이야.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친구의 이상한 셔츠를 예쁘다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좀 이런 식이거든요. 8장. 착하게 사는 건 피곤해. 좋은 일을 했고 기부도 많이 했고 평소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트 그 시식 코너에서 한 사람당 하나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3개를 가져가도 괜찮을까? 약간 이런 좀 짜증나. 근데 이 책이 좋은 이유가 이게 철학이 사실 너무 좀 진지한 카테고리이기도 하고 이런 철학적인 사유가 좀 낯선 분들이라면 쉽게 손이 잘 안 가는 그런 카테고리일 텐데 이 책이 이 마이클 슈어가 진짜 재밌게 글을 써놔가지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이게 또 막 너무 내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지점에서의 그런 사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 아니라 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사소한 도덕적인 딜레마, 그런 문제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내용이라서 예를 들면 뭐 마트에서 카트를 다 쓰고 꼭 그 주차장에 제자리에 안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다? 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로 앞에 있거든요? 카트를 넣는 곳이? 근데 꼭 그 주차 옆자리 근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지만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은 맞긴 하잖아요. 아니면 아이폰 새로 샀구나. 멋있네. 근데 인도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니? 약간 이런 거 있죠. 아보카도 먹으면 그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리고 사실 먹으면서도 뭔가 마음속에서 약간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근데 이거 먹을 수도 있잖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 과연 괜찮을까? 하는 그런 좀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런 도덕적인 딜레마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더 데일리한 느낌의 약간 철학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웃기고 쉽고 가벼운 그런 내용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 진지하고 그런 깊은 내용도 있긴 하지만 철학 너무 무겁고 너무 딥하고 복잡해 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5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영업이 되셨을려나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이런 책에 관련된 뭐 브이로그에서도 책 얘기를 많이 하고 심지어 그런 위시리스트 영상에 책바구니 영상으로도 막 올리기도 하고 책에 관련된 뭐 쫌쫌따리 막 이런 컨텐츠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 중에 진짜 뿌듯하고 듣기 좋은 말이 언니 덕분에 책 읽기 시작했어요 라는 말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책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외적으로 여러분이랑 여러 가지 나누는 그런 대화들 이야기들이 저한테 너무 좋은 에너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좀 책을 단지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책을 읽음으로써 부수적으로 또 다른 기쁨을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따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즘 또 열심히 또 많은 책들 읽고 있으니까 많이 열심히 읽고 재밌는 책 또 공유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 이 마이크도 처음 써보고 약간 지금 밤새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댓글에 또 많은 재밌는 다양한 의견 달아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연휴 즐겁게 안전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